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조기의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죠. 여권이 어떻게 출구 전략을 찾을지 이걸 놓고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이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죠.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 부분은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글쎄,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동훈 위원장 자신의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하면서 좀 말은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이 얘기를 반복한던들 그건 동호 반복이잖아요. 네. 충분히 밝혔잖아요. 국민이 분명히 전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예요. 저는 정확히 규정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벌써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다 이미 밝힌 이야기인데 이걸 다시 자, 입장이 변한 게 없는데 이 얘기를 또 반복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이미 공은 저는 용산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심을 살피는 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지난 지방 순회 투어를 통해 가지고 민심과 당심을 가지고 이걸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전달해서 굳이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뭐 재점할 이유도 없고 이미 이제 그거는 용산이 판단해서 어떤 입장이든 정리해서 낼 문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경에 언론사 대담을 통해서 직접 김 여사 논란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상된 결말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수습될 거라는 게 이번 갈등이 최초 제기된 이후에 나왔었죠. 네네. 그런데 이미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한들 국민들이 이번 그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에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과 자체의 그런 의사 표현을 하신다고 해도 떠밀려서 하는 꼴이고 또 사과 이상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냐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지 아마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 정도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김용 의원은 이 김 여사가 잠시 외국에 나가 있으면 국면이 뒤집힐 거다. 그러니까 좀 더 센 방법 이런 걸 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 문제에 더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낮은 자세, 조금 더 강력한 사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표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나올 수 있으나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확한 거는 그거잖아요. 2022년 9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후 5개월 만에 몰카 공작을 한 건데 이게 이 영상을 1년 반 이상 갖고 있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맞춰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파렴치한 몰카 범죄 맞고 대통령 부부를 욕보이려는 의도된 함정 취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이것을 보는 정치적,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관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건 민심의 눈높이에 좀 부합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과도하게 무슨 뭐 사저로 간다든가 뭐 해외 간다든가 이러면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도 일종의 피해자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여기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에게 드리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라든가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여사의 이런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공적 영역으로 편입시키겠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어떤 관심, 국회의 어떤 투명한 말하자면 제어 속에서 우리가 활동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도 한다면 저는 충분히 민심이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습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여권의 또 다른 뇌관은 김경률 비대위원회 거취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태가 추구 전략이 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네, 이 사퇴는 들은 바 없다는 이 한동훈 위원장 말은 이 당내에서 나온 김 비대위원 사퇴론에 이 선을 긋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한동훈 위원장의 어법과 다르잖아요. 분명하고 명쾌하게 답을 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굉장히 어떤 상황에 좀 떠밀려서 어떤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뭐 단면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게 어쨌든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을 임명했고 임명권에 대해서는 사퇴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듣지 못했다 정도로 이 사안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럴 리가 없죠. 이틀 전 저녁부터 어제 내내 사퇴론을 통해서 이 봉합의 어떤 마무리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는 내외에서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보도도 있었는데 예. 듣지 못했다는 말은 쉽게 납득이 안 돼서 이게 한동훈 장관도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들 종합을 해보면? 글쎄요, 제 의견보다는 예.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그 정도는 해야 해야 된다. 향후에 어떤 문제제기 소지를 없애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김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강조한 이 운동권 청산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데는 안 된다 이런 당내 목소리가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 의원이 그만두는 것 입을 틀어막는 것이라면서 사퇴를 반대했습니다. 당내 의견도 사실 좀 분분한 상황이에요. 어떤 식의 글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출구 전략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김경률 비대위원의 문제는 그 한동훈 비대위의 상징 자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상황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나가 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에선 다양한 의견을 낼 수도 없고 네. 당의 확장성을 위해서 영입한 인사를 이렇게도 내치는구나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지금은 적절치 않고 다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 예정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본인도 마포울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 출마자들 특히나 이제 경선에 이제 하겠다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비대위원 역할이 좀 말하자면은 불공정 경선에 대한 우려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 적절한 시점 그러니까 그 어떤 타이밍을 봐서 뭐 다른 분들도 이수정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이제 경선 현장으로 난 나가겠다라고 이제 어쨌든 당도 2월 초면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수순으로 넘어가니까 예. 그렇게 아마 출구 전략을 짜는 건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 국민의힘 공관위가 3번 연속 패배한 지역을 전략 공천 가능 지역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김 비대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마포울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김 비대위원 전략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포울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계속 좀 열세 지역이고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곳 아닙니까? 원래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굳이 이 공천 규정을 새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의 뭐 공천 내부의 어떤 재량적 판단 범위에서도 전략 공천 가능성이 꽤 있는 곳이었죠. 예. 이번에 아마 이 당규나 그 공천 룰 개정이 꼭 이 사안 특히 김경률. 네. 김경률 비대위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 뭐 규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제 본격적인 공천 작업이 시작이 되면 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갈등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문제는 그 공천이 시작되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전망은 나올 수 있지만 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밝힌 기준을 보면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는 그 규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예. 253개 지역구 가운데 20%니까 약 한 50명 정도 이게 전략 공천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고 나머지 세부 규정이 없는데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한 지역 등등 이렇게 쭉 만들었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3번 동안 연속 패한 지역. 그래서 저는 이걸 공천관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철시켜서 유지하면 됩니다. 이걸 변하지 않으면 되는데 막판에 어떤 특정 인사를 위해서 뭐 20% 이상의 공천관리위원회 말을 받아서 이걸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대면은 그런 갈등이 벌어지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관철해낼 그런 의도와 힘만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렇습니까? 네. 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돌 국면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잠잠한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과거 당정 갈등 때마다 집단 행동에 나서곤 했는데 이번에는 잠잠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총선 공천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이 갈등이 계속되면 총선에서 공멸할 수도 있다라는 공감대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한동훈 위원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예. 공천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이후에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부를 다시 개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 더군다나 이 문제는 엊그저께 발표한 공천 룰을 보면 각각의 어떤 우선 공천이나 단수 공천에 대한 그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공관위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우선 지역하고 단수 지역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조건에 맞지 않은 상황을 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예. 당의 현역 의원들로서는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공천을 받으려면 그 도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많이 지난번과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요. 나란히 청년층 공략에 나선 여야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 대학교에 갔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군부대에서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발언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한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세대에게 미안한 것은 없지만 청년들에게 더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입문하면서 던진 화두가 정치개혁 세대교체 586 정치 청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이제 환기시키면서 예. 청년층 소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성세대가 사실 지금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부채감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대가 굉장히 어려워진 건 분명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00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는 물론 김기현 체제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이제 반향이 좋았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특히나 MZ 세대의 여러 가지 그런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표명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는 쪽으로 정책을 내겠다. 저는 뭐 이제 정책 행보로 이제 전하는 이상 청년층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모습은 저는 굉장히 총선 전략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또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5대 혐오 범죄 공천 컷오프 기준을 언급하면서 이 이재명 대표만 걸리지 않도록 고려해서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국면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등 대표로서 잘할 수 있는 것만 꼭 얘기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민주당과 이렇게 비교 우위를 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국민들은 좀 식상해하실 것 같아요. 네. 5대 기준이라는 것은 이미 민주당의 특별 당규안에 규정돼 있는 내용들을 좀 구체화하는 거고 네네. 공관에서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지 이게 네.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내용 조금만 살펴보면 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네.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고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경력은 뭐 20년 전 거라 뭐 해당 사항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 폭력, 증오 발언 다 이재명 대표가 공교롭게도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차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전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예외, 그러니까 그 조항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그런 그 의도를 갖고는 건 아니냐는 이제 뭐 한동훈 대표의 지적은 네네. 저는 이걸 통해서 그 민주당의 공천 기준을 통해서 혹시 이재명 대표의 친명 패권주의 혹은 사당화 논란을 한번 좀 슬쩍 부추기는 그런 의도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해병대를 찾아서 장병들의 이 생활시설을 둘러보고 고충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모습도 보겠습니다. 요새 장병들이 비데 사용을 좀 좋아하는데 화장실 비데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데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비데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제 비대를 늘려달라는 요청에 공감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 예비군 기간 단축과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 늘리는 공약 이것도 내놨습니다. 공약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야당 대표의 공약이라는 게 그게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면 이게 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만일 뭐 일당이 되거나 과반을 넘어가면 이제 예. 현실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병대 부대를 찾아가지고 얘기한 것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청년층을 찾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말하자면 이번 총선의 캐스팅 보트로 부각이 될 것 같으니까 예. 이런 걸 내놓는데 근데 현실 가능한 공약 특히나 이제 예비군 뭐 동호기관 이런 단축들은 약간 사회적 공감대라든가 이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거지 네.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조금 약간 포퓰리즘적 성격은 있긴 하지만 네.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여야 모두 이런 부분을 한번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손혜원 당시 홍보위원장 주도로 만들어진 로고가 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네. 이 더불어는 흘림체로 작아졌고 민주당은 굵은 필체로 더 커졌는데요. 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란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민주당의 어떤 변화의 의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변화의 의지다. 예, 네. 이재명 대표와 굳이 연결시켜서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이미지화하는 전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예. 8년 된 거니까 어떤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바라는 어떤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네. 선거 때마다 뭐 당면부터 당 상징색까지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국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모습을 호소하잖아요. 예.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이 싹 바뀌었다 이런 느낌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계와 이 친문계 공천 갈등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역 친문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친명인사 11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지역 기반이 부족해서 강성 지지층에다가 좀 호소를 하면서 이제 경선에서 이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글쎄요, 이재명 대표에게 발휘한다는 지적 외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비례대표했던 의원들이 원래 당에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좀 험지라든가 탈환하는 지역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왜 비명계 의원들만 몰려있는 지역에 다 그렇게 몰려갑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이재명의 사당화의 한 방증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여론조사 50과 권리당원 투표 50으로 민주당 경선이 결정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권리당원 50은 실질적으로 거의 강성 지지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모든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객 공천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을 가서라도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후보가 나오면은 어떤 현역이든 누구든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는 건데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직접에 나서 수습하지 않는 한 말로만 계속 우회하고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게 발화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친명 마케팅이 격화되니까 공관위원장까지 나서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의 자객 출마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실상 용의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에 출마하는 분들, 특히 현역이 의원끼리 경선해야 되는 부분에서 경선 전략을 차원해서 예. 뭐 유리한 어떤 거라면 뭐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과거에 또 문재인 정부 때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또 예. 둘이 찍은 사진 이런 게 선거 때 이제 주로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니까요. 예. 다만 이 출마의 명분이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쨌든 민주당 내 경쟁이고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경선으로 가야 되는데 도를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 공격, 실제 당을 같이 하는 분이 만나는 정도의 비판을 하는 것은 네. 적절한지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어제 예. 뭐 공관위원장도 말씀하셨고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이재명 대표 심장을 지키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 또 윤영찬 의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당내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친문계인 임종석, 노영민 전 실장을 겨냥해서 정치적 양심이 실종됐다면서 책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다른 분이 이런 그 책임론을 제기했다면 제가 좀 이해가 예. 되는데 이거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네. 거기 비서실장을 했다고 출마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다. 본인이 이 얘기하는 게 염치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예.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 자체도 이제는 또 하나 또 친문 내에서의 또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데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오히려 내 공천 이재명 대표에게 내 공천을 좀 주고 저분들은 주지 말라 그런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저것도 또한 이제 앞으로 친문 내에서의 모습도 앞으로 그 다른 하나의 또 갈등 포인트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3지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양향자 신당 이 제3지대 세력 가운데서 처음으로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도 통합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죠. 일단 뜻이 맞는 세력끼리 중텐트부터 치는 모양새입니다. 글쎄요, 빅텐트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표현 자체에 금방 반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양향자 의원이 한 당과 이준석 대표 당이 통합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정된 수준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 또 민주당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당 미래대연합 쪽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실제 당대당 통합까지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같이 똑같이 세력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보인 반응을 보면 제3세력이 완벽한 하나의 정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연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이 중텐트라는 표현에 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제3지대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될 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트랙은 이제 이준석 대표 신당과 양향자 신당은 이제 합했으니까 하나의 트랙을 놓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신당과 탈당파 의원들의 신당은 또 하나의 트랙을 놓고 본다면은 이 투 트랙이 언제 완 트랙으로 가느냐가 이제 이번 제3지대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기호 3번 전체 단일화한다는 대호에서 기호 3번을 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 그 신당 이렇게 치르는 선거가 사실은 구도가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전략적 말하자면은 효용성을 얼만큼 인정하고 빠른 속도로 이걸 동의해 주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마음이 사실 급하죠 지금.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준석 대표가 낸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굉장히 급진적 정책도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낙연 그 신당 쪽에서 어떻게 수용할지도 또 화학적 결합의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말씀해 주셨으면 그간 이제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혀왔던 이낙연 전 대표요. 호남을 찾아서 입장 변화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뀐 건데 이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입장이 답답한 상황이죠. 그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창당한 지가 이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창당이 막상 되니까 3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관심 이슈에서 좀 멀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하는 당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는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통합 논의라든가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는 그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출마를 통해서 관심을 이낙연 전 총리가 주도하는 당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입장을 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이제 이 문제가 오늘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다른 당을 도울 만한큼 지금 민주당이 여유롭지 않다. 그러니까 병립형 비례제 회기에 지금 힘을 싣는 모양새예요. 이명백 이제 그 공관위원장 권역별 비례대표자 얘기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이니까 실리로 가냐? 제3지대의 영향은 이 선거제로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올해 의원총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방향이 풀릴 것 같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글쎄 여러 논의가 있고 어느 안에 힘이 실린다고 지금 얘기할 못할 정도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준연동형을 유지한다는 여론도 여전히 우세한데 선거에 임박할수록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의총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할 거고 저는 어쨌든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이제 만일 이낙연 신당을 견제하고 이제 그런 신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소탐대에 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정세균 전 의장 같은 분들은 당신들이 명분을 저버릴 만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을 저 약간 축소하기 위해서 이 대의 명분을 버린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서 이 문제 해결 방안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의 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좀 명분을 택할지 실리를 택할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